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문화재단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화재단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 빌라 전세가율이 97%에 이르는 등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1,000원 아침밥이 인기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한 달 밥값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해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문화재단의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문화재단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원들은 은평문화재단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은평구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채용, 예산회계 등 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은평구는 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한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 의무 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업무 추진비를 밤 11시 이후인 비정상 시간대에 집행했습니다. 현재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본부장과 팀장 2명이 면직돼 팀장 5개 자리가 공석입니다. 은평구의회는 문화재단 부실 운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관리부서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금 30-40억이 들어가고 있는 재단이 정말 하루도 시끄럽지 않을 날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당연히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잘 정리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문제 없도록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 잘 진행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재원 의원은 은평문화재단을 포함한 은평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히 결과물이 똑부러지게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준비들을 단단히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은평구가 불광천 별빛거리 조성, 축제 등에 사용한 조형물 관리 소홀, 물품 구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5,500 정도의 기금을 들인 제작을 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22년도에는 제작을 했는데 44만 원 주고 제작을 했어요. 보관장고에 갔더니 이거는 토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 은평 토끼인지 서대문 토끼인지 마포 토끼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굳이 렌탈을 안 하고 굳이 왜 구매를 했는 이유, 그리고 은평구 의회는 또 은평구 전용 한글 서체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97%에 이르는 등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68%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양천구는 97%로 99%를 기록한 관악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아 깡통 주택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위는 강서구로 95%로 나타났고 구로구와 중랑구가 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가 1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특별법만으로는 실효성을 높일 수가 없다며
후속 대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황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전세 사기, 전세 보증 사고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보증 사고 유형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사기 사건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대표적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깡통 전세를 설정하거나 전세 계약 체결 후에 변제 자력이 없는 자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 행세하는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서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 점을 악용해서 그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허그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은 약 7,90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0억 원대였는데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작년에는 6,600억 원으로 급증했었고 올해 1분기에는 벌써 작년 전체의 5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 집주인이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셨다면은 집주인의 구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주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집주인이 채무 초과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에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이후 이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 가지고 전세계약 체결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집을 비워줘야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에 따로 세입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는 이제 다만 이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이제 전세 계약 설정 이후 전후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효력이 없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거부를 당하는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그 허그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이 상속인의 존부라든가 주소지를 몰라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상속인 초분 열람을 하시거나 소송을 통해서 상속인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라는 허그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은 허그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향후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과 임차인들의 전재 산일지도 모를 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을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당분간 전세 사기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경매 공매 절차라든가 조세 징수대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하여 대출, 경매 등 사후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근본적 원인인 주택가격 급락과 전세금 비대화 등 불안정한 부동산 경제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외식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죠.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줄이고 줄여봐도 밥 한 끼 먹는 게 녹록지가 않은데요. 대학가 밥상 물가, 이정아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21살 대학생 안채영 씨가 학교 앞 식당을 찾았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양식 메뉴 가격선은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파스타의 경우 작년 7,000원에서 1년 새 1,000원이 올랐습니다. 밥값이 좀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사실 용돈 받는 걸로도 교통비랑 밥값으로 거의 다 나가긴 해요. 그럼 보통 점심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안채영 씨의 하루 식비는 2만 원. 지난달에는 한 달 밥값으로 32만 원을 썼습니다. 2년 전 지출 내역과 비교해보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도 알바해서 쓰고도 있는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금방 잔고가 나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커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 용돈과 하루 식비 지출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식비로 하루 10,000원에서 2만 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인 셈입니다. 용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용돈의 절반 이상을 밥값으로 쓰거나 용돈만 갖고는 밥값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2년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식비로 부담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예요? 네, 저는 한 80%는 식비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80% 정도를 식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좀 어떻게 그러면은 좀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껴가지고. 학생들의 얇은 지갑 사정을 달래주는 건 학생 식당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20분 정도인데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 대학교 학생 식당의 풍경인데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을 찾습니다. 하얀 밥과 양배추쌈, 제육볶음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식권을 구매하고 학생들과 같이 아침밥을 먹어봤습니다.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좋은 점?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통비도 많이 들고 식사비도 요즘에 10,000원대여가지고 되게 비싼데 1,000원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1,000원의 아침밥은 2년 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 끼 3,000원인 식사를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1,000원은 학생이 부담하게 한 겁니다. 반찬이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걸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사실은 교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고공행진 물가 속 대학생들의 하루 끼니를 살펴봤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무조건 싸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을 잇는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 취급업체를 식품 접객업소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청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 현황은 물론 자산과 부채, 금융상품 가입 실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별 혼인, 취업, 주택 소유와 부모님 동거 여부, 직업 등에 따라 청년을 분류해서 소비 통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분석된 자료를 통해 앞으로 청년 지원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 설계와 정책 홍보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